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부터 전합니다. 감사원의 통계 관련 감사는 원래 내일까지였는데 감사원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 대상자가 더 넓어졌고 특히 윗선으로도 확대됐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장 2명을 최근 불러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입니다. 전임 정부의 통계 실태에 대한 감사는 지난 9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7주가 연장됐던 감사는 원래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통계 조작 정황을 다수 발견하면서 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연말에 정기 감사 계획을 세운 다음 내년 초에 다시 통계 관련 감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 연장 방침을 세운 건 조사 대상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JTBC에 실무자들의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나온 증거물과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실국장급을 비롯한 윗선으로 감사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안다며 감사 대상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감사원은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불러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 전 청장은 당시 청와대에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값 통계의 경우 국토부 직원들이 한국부동산원 측에 통계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와 메시지 등 증거를 최근 확보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당시 청와대까지 감사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을 해왔다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근데 고위층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장차관이나 청와대 윗선까지 이렇게 수사 감사를 확대돼야. 반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반복되는 감사 연장과 무리한 자료 요구는 감사원의 무능과 정치감사의 부당함을 증명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감사원의 조사가 연장되고 또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포착된 정황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일단 통계법 위반이 됩니다. 어떤 혐의가 있고 또 법적인 쟁점들은 어떤 것들인지 여두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이 수치만 조작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수사가 가능하지만 의도를 가진 지시를 받았다면 지시자를 찾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법에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통계 종사자에게 통계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벌칙. 또 상부의 조작 지시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통계를 작성하도록 이제 위에서 직권을 남용한 상사가 있다면 직권남용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통계는 통상 동일한 기준을 두고 작성돼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에 의도한 통계 결과를 위해 기준을 변경했다면 통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가로 인사청탁이 있었다면 뇌물 혐의 수사도 가능해집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미리 선정된 국민 패널 100명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답을 냈는데 다주택자의 세금 문제와 노동, 연금, 교육, 이른바 3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의 보도를 보고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또 따져보겠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출범 7개월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짚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국민 패널 100명은 부동산,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다주택자의 중과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나 이제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 과제도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수요에 따른 유연성, 동일한 보상 체계 등을 노동개혁의 방향으로 꼽았습니다. 노동개혁은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의는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겨 156분간 진행됐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얘기 중 다주택자 세금 문제를 좀 더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금을 줄여주는 건 세입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고스란히 전월세 가격 인상이 돼서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다주택자 감세가 세입자를 위한 조치란 겁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이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그 과세를 좀 경감을 해서 시장에서 우리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그 임차인들이 좀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전가를 법칙처럼 말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때그때 시장 상황과 정책, 집주인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엔 이런 논리가 더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달 전국 전세는 한 달 전보다 1.84%, 월세는 0.11%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전 월세값이 떨어질 때 집주인이 세금을 얹어서 값을 올리긴 어렵다는 겁니다.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전월세가 더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금 깎아준 게 임대료를 낮추는 식으로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임대료를 실질적으로 낮춰서 도와주고 싶으면 임대금융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게 효과적이죠. JTBC 정원석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9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3명은 의식이 약한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이혜성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앞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오늘 오후 4시 54분인데요.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의식이 약한 상태지만 의료진들의 말에 반응을 하거나 통증은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 노동자들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 그러니까 양생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에선 겨울철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쓰이는 수탄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기 때문에 수탄을 피워서 온도를 높이는 건데요. 가격이 저렴해서 공사장에서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숯을 뗄 때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건데 제대로 환기를 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월 대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도 노동자 4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다친 사람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추가로 확인된 부상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각 층별로 인원을 나눠서 다친 사람이 없는지 더 확인 중인데요. 이곳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덜 추웠지만 낮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퇴근길도 걱정이었는데요. 여의도 환승센터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죠. 정인아 기자, 지금은 눈이 안 오고 있네요.
네, 조금 전까지 눈발이 날리다가 지금은 그쳤습니다. 낮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 작업도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은 1cm 이상 눈이 쌓였고요. 강원과 충북 지역에는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 혼잡이 우려되면서 코레일은 퇴근 시간대 전동차 운행을 14회 늘렸습니다. 눈은 오늘 밤에는 모두 그칠 거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보다는 덜 춥긴 했는데 내일은 어떨까요? 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도, 춘천 0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보단 덜 추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집니다. 지금 영하 3도쯤인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도 계속 많이 추울 거라는 거죠? 네, 오늘 밤부터 떨어진 기온이 토요일까지 계속되고요. 특히 일요일에는 더 춥습니다. 영하 18도까지 내려갈 거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월요일까지 계속되고 화요일부터 예년 기온으로 다시 올라갈 걸로 예보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한파와 폭설이 찾아온 사이 다른 나라에서는 평소보다 포근한 겨울이 찾아온 곳도 있습니다. 또 같은 나라 안에서도 기온이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건지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핑을 하고 웃옷을 벗고 달립니다. 현재 미국 남부 플로리다 모습입니다. 동부에 있는 뉴욕 시민들의 옷차림도 가볍습니다. 하지만 중부의 콜로라도엔 겨울 폭풍이 불었고 아이다호엔 50cm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미국의 기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서로 나뉘고 있습니다. 중부와 서부엔 한파가 찾아왔고요. 동부와 남부는 평년보다 기온이 최고 10도가량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의 상황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와 이탈리아, 남북으로 기온이 나뉩니다. 북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상태고 남부는 더 따뜻합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였습니다. 눈의 고장으로 불리는 모스크바보다 더 추웠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트기류 때문에 일어납니다. 북극의 기온이 오르면서 찬 공기를 가둬두는 제트기류는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구불구불 뱀처럼 움직이는데 축 처진 곳엔 한파가, 올라간 곳엔 이상고온이 찾아오는 겁니다. 제트기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올겨울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JTBC 박상우입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기 위한 첫 논의가 오늘 있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주간 코로나 위험도 평가를 조금 손봐서 기준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다만 점점 커지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가 변수입니다. 윤영석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를 벗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상당한 전제 조건은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한 발짝 내딛어 보는 게 어떨까. 미리 의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환자를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마스크 착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집트 정도뿐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전적으로 자율에 맡긴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과 덴마크 등 10개국입니다. 나머지 19곳을 보면 의료시설에선 모든 나라가 강제로 써야 합니다. 고령층 이용이 많은 사회복지시설도 12개 나라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9개 나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결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어떨 때 벗어야 하는지 기준도 정해야 합니다. 취재 결과 현재 질병청에서 발표하는 주간 코로나 위험도 평가를 기본으로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고 금요일 중대본에서 최종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확산세가 커지는 게 부담입니다. 확진자 숫자는 열흘째 내리 증가세입니다. 당국과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도 확산세가 확연하게 꺾여야 가능하다는 주장과 현 수준만 돼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오늘도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인세를 조금만 내리자는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받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배양진 기자, 오늘도 타결이 안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된 겁니까? 네, 여야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마지막 중재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의장 중재안은 마지막 쟁점이었던 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을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추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신설 부서 예산은 예비비에서 임시로 끌어다 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논의 끝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결국 여야는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1% 낮춘다는 게 사실은 은발의 오줌 누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없는데. 예,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시한이다 이렇게들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타결이 안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협상을 더 하나요? 국민의힘이 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닙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6개, 7개 쟁점들까지 추가로 협상을 한 뒤에 일괄적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이번 주말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4조 원 규모의 예산 삭감만 반영한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에서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검찰이 김만배 씨를 도왔던 이른바 헬멧남 등 측근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들을 통해 260억 원대의 대장동 개발 이익을 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김만배 씨가 풀려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구치소까지 김 씨를 마중 나온 남성이 보입니다.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이사 최우양 씨입니다. 조직 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최 씨는 쌍방울그룹의 부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화천대유의 공동대표인 이한성 씨에 대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된 김 씨로부터 옥중 지시를 받고 두 사람이 대장동 개발 이익을 숨긴 단서를 잡은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260억 원이 수표로 인출되거나 차명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와 가족명의 지분 등으로 김 씨 측이 배당받은 수익만 1,980억 원으로 민간 사업자들 전체 배당액의 절반에 달합니다. 검찰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 4,446억 원을 모두 환수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800억 원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예, 오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광훈 목사의 이단 결정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당초 오늘 회의에서 이단으로 규정할 예정이었는데요. 전 목사가 해명 기회를 달라고 했고 한기총도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 설전도 치열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시작도 전부터 회의실 바깥에는 전광훈 목사의 제명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한기총은 실행위원회를 열고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최종 결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내 반대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신학도 하지 않은 대표 임시회장이 이단 정죄를 해서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입니다. 있을 수가 없거든. 전광훈 목사도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지며 결국 한기총은 오늘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해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이 있습니다만 해명을 하겠다고 하니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열흘 전쯤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는 전광훈 목사의 이런 발언들을 문제 삼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나 예수님 닮아서 욕한다. 예수님도 스로보이의 여인에게 개가 X이라 그랬어. 날 보고요. 성령의 본체라 그래. 성령의 본체. 성령의 본체. 한기총은 2주 안에 전 목사의 해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만 자격정지 3년의 징계는 결의되면서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 선거에는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자 6,900여 명의 명단을 국세청이 공개했습니다. 금액을 합치면 4조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는 래퍼도 포함돼 있고 또 한류 스타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세금을 가장 많이 안는 사람은 불법 도박업자였는데 그 액수가 1,700억 원이나 됩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유명 래퍼 도끼의 소셜미디어 계정입니다. 세금부터 내라는 항의성 댓글이 가득합니다. 국세청이 1년 이상 2억 원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6,900여 명을 공개했는데 3억 원 넘는 종합소득세를 안 낸 도끼도 포함된 겁니다. 비싼 액세서리와 시계, 슈퍼카와 펜트하우스를 공개한 도끼는 한때 돈 자랑하는 플렉스 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본인 명의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본인 명으로 재산이 차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제 있으면 바로 징수할 수 있거든. 본인 명으로 국내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체납자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가장 체납액이 큰 사람은 1,739억 원을 안 낸 임태규 씨였는데 불법 도박업체를 운영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금을 빼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 포탈범 47명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류스타 장근석 씨의 어머니 전혜경 씨도 포함됐습니다. 전 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자신이나 타인 명의 해외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세금 18억 5,500만 원을 안 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만 지난 7달 동안 150명이 넘는데요. 보험 설계사에 차량 수리업자까지 가담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려고 하자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우회전으로 나오는 차량을 급가속해 부딪힙니다. 차량은 옆으로 넘어질 듯 크게 휘청입니다. 상대 차량들은 흰색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거나 크게 돌아나가는 우회전 차량으로 모두 법규 위반입니다. 100% 제가 일부러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억울했지만 그냥 그렇게 보험 처리를 한 거죠. 알고 보니 고의로 사고를 낸 보험 사기였습니다. 보험 사기범들은 이런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대 보험 설계사 3명이 가담한 일당은 최근 5년 동안 44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4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수리비를 허위로 타내기 위해 차량 수리업자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7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 사기 196건을 적발하고 155명을 붙잡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23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량들은 보험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피의자 중 10명을 보험 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기준금리를 원래 계획보다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대출자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가 최고 연 9%를 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서영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상단 기준으로 4.5%가 되면서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는 1.2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예상대로 된 거지만 내년 금리는 예상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이 내년 최종금리 전망치를 원래보다 0.6%포인트 높인 5.1%로 내놨기 때문입니다. Even so, we have more work to do. 이에 따라 내년 금리 목표를 3.5% 수준으로 보고 있던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릅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대출이자 탓에 시름이 많은 서민들은 더 큰 부담을 안게 생겼습니다. 3%에서 6% 정도까지 금리가 치솟아서 이자 비용은 약 2배 정도 지금 늘어나는 상황으로 7%, 8%까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가계 지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오늘 처음으로 4%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가 내일부터 반영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7%대 후반이 되는데 내년엔 9%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밀턴 호텔을 비롯한 근처 상인들과 용산구청의 유착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에 곳곳에서 길을 좁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은 불법 증축 같은 문제를 구청 측이 사실상 눈 감아줬던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해밀턴 호텔 등에 속한 이태원 상인연합회가 10년 넘게 용산구청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써왔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착 여부를 밝힐 정황이 될지 주목됩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불법 증축으로 골목을 좁혀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해밀턴 호텔 이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증축 등이 참사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 측이 해밀턴 호텔을 비롯한 상인들과 유착 관계에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근 클럽과 술집 등의 사업주와 건물주들이 모인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가 용산구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참사 현장 근처에 있는 이태원 관광특구 홍보관 건물 2층입니다. 연합회는 2010년부터 이 건물 2층 사무실을 별도의 계약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해밀턴 호텔도 연합회의 회원사입니다. 용산구청 측은 무상임대에 대한 계약서나 사용 허가서 등 관련 서류는 없다며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한편 용산구청은 최근에서야 뒤늦게 불법 증축물들을 없애겠다면서 거리 정비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곳에서 한 블럭 떨어진 또 다른 골목입니다. 이 야외 무대는 버스킹 등 공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리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넓고 또 이렇게 계단도 있어서 자칫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구청에선 추락을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참사 직후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이 일대를 살펴봤을 때도 같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통행하는 사람들에서 이것이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빨리 철거해 주는 것이 좋겠다. 지난달 30일 용산경찰서는 용산구청에 이 야외 무대를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참사 발생 50일이 다가오는 최근에서야 결국 구청은 이 야외 무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비용 문제로 당장 철거는 어렵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은 참사가 발생한 골목 일대 불법 증축물에 대해서도 뒤늦게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직접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일대 불법 증축물 9곳 가운데 5곳만 없앴고 나머지 4곳은 여전히 골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유족들을 향해서 막말을 퍼부었던 창원의 한 시의원은 사과를 한 뒤로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족들이 단체로 해당 시의원을 고소하고 시의회를 찾아갔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28살 아들을 이태원 참사로 잃은 이진우 씨는 아직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 씨에게 김민아 창원시 의원의 조롱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가서 시체 팔아가 또 한몫 잡을라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인데 저 피가 끓고 없어서 가지고. 간호사가 꾸민 대학생 딸을 잃은 엄마도 울분을 토했습니다. 부모가 아닌가요? 자식을 팔아서 장사를 하다니요. 나라에서 위로금이랍시고 2천만 원 준 걸 다시 돌려주고 내 새끼 살려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유족 238명은 오늘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김 의원을 고소하고 창원시 의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민아 의원 사퇴하라! 막말 파장은 후보 자질 검증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학부모 단체 활동 외에 내세운 이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아 시의원이 됐습니다. 죄송함과 부끄러움은 창원시민의 몫이 되었고. 김 의원은 사퇴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김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정치권과 법조계 소식을 두 기자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와 서초동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치부의 신혜원 기자, 법조팀의 한민용 기자가 나왔습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한테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김만배 씨 자해 보도가 있었잖아요. 일단 이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고 의식도 뚜렷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김만배 씨 변호인 말에 따르면 그렇다고 상태가 좋은 건 아니고 폐에 피가 가득 차 있을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예. 네, 설명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이제 김만배 씨 관련된 신고가 들어온 거는 어제 밤이고 실제로 자해를 한 시점은 한 20시간 전인 새벽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제 새벽 한 2시와 4시 이때 자해를 했고 그리고 낮 시간 동안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변호인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변호인이 저녁에 찾아갔고 김 씨를 발견한 뒤에 신고한 시각이 저녁 9시 50분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까지 시간이 꽤 걸렸기 때문에 오늘 조홍천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좀 의아하다. 좀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인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거 전혀 아니다. 한두 시간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해한 뒤에 약 20시간 정도 있다가 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김만배 씨는 왜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다, 그게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런 자해를 하기 하루 전에 자기 측근들이 돈을 숨겨준 혐의가 이제 좀 정황이 확인이 돼서 체포가 됐었거든요. 네, 3명이 체포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던 헬멧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만배 씨 출소할 때도 모습을 보였고 그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김만배 씨가 구치소에 있을 때 풀려날 때 이제 구치소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마중을 좀 나와가지고 헬멧맨이라고 좀 불렸는데요. 조직폭력배 출신은 맞지만 쌍방울 그룹 부회장을 지냈던 최우양 씨라고 합니다.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대장동 재판 방청을 계속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보고 보통 사이는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다리를 다쳤는지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도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이때 김만배 씨가 이제 풀려날 때 헬멧을 쓰고 저렇게 나와서 김만배 씨를 마치 호위하듯이 해서 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영장이 기각됐을 때 이제 마중을 나와서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김만배 씨의 돈을 맡아주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대장동 일당상에서 나왔었는데 실제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돈을 숨겨둔 정황이 확인이 됐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김만배 씨가 자해 시도를 했는데 혹시 수사에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압박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의식하게 돼서 움츠려들기 마련인데요. 지금 검찰은 비인권적인 수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간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체포됐던 측근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오늘 바로 청구를 했습니다. 농내 의원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인데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검찰에 보고 있어서 근데 곧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국회로는 어제 넘어왔고 이제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 때문에 변수가 있지만 본회가 열리면 즉시 보고가 되고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표결이 되면 그러니까 72시간 내에 3일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데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서 과반이 찬성을 하면 의결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 의석이 과반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결이냐 부결이냐의 키를 민주당이 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결이면 체포가 되는 거고 그렇죠. 부결이면 체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거죠. 민주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민주당 뜻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농래 의원은 꽤 강하게 결백을 호소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뇌물 받은 거 없다, 돈 받은 적 없고 검찰이 마녀 사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에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마음으로. 말은 좀 실수. 하신 거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같이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다 죽게 되잖아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마음.
이거 왜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노웅래 의원실에 좀 물어봤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했더니, 그러니까 노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할 때 딱 그 문장만 좀 이제 애드립이라고 하죠. 즉흥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좀 격양된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표현상의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고, 아무튼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당과 내가 운명 공동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 수사가 내 문제가 아니라 뭐 당을 향한 탄압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네, 어제 또 이제 당 동료 의원들에게 예.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이런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노웅래 의원의 입장은 알겠고 당이 그래 우리 같이 가야 되라는 건지 아니야. 당은 당이고 노 의원은 알아서 해. 이런 입장이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뭐 가결되기도 하고 부결되기도 했는데 21대 들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3건 모두 다 가결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방탄국회다 이런 오명이 붙기 때문인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변수가 있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가 좀 진척이 되면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제 노웅래 의원은 가결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부결시키냐 이중잣대 논란이 또 불거질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 고려해서 지금부터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부결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당 지도부는 일단 당론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요즘 뭐 경청 투어라고 하나요? 그걸 하고 있다고요? 네, 지방 돌면서 민생 행보 하는데 어제 이제 충북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손 꼭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동지들 맞죠? 네. 안팎으로 대표님 흔들기 여념이 없는데 지금 대표님 심정이 어떤지 보시는 대로입니다. 네. 계속 뭐 일생 동안 당해오던 일이라서요. 네, 뭐 동지다, 함께 간다, 뭐 좀 노 의원과 비슷한 표현을 또 쓰기도 하고요. 또 뭐 늘 당해왔던 일이지만 요새 검찰이 좀 다 같이 좀 덤벼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 얘기와 노웅래 의원 얘기도 짚어봤습니다. 두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상이 사납다, 둔해 보인다. 한 대학병원이 간호사를 뽑으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결국 서류 전형부터 탈락시켰는데 병원에서 인상이 과연 평가의 대상인지 보건의료노조는 특별 감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유효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이 2020년 여름 간호사를 뽑을 때 실시한 서류 전형 평가 내역입니다. 1,900여 명이 지원했는데 서류 전형에서 약 3분의 1만 통과했습니다. 채용에 필요한 정보 사이로 비고 항목이 눈에 띕니다. 비호감이란 글자가 나오더니 인상이 사납다, 어둡단 평가가 등장합니다. 비만, 왜소하다, 둔해 보인다 등 체격에 대한 품평도 이어집니다. 16명에게 이런 인상평가를 했는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지원자 15명은 모두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16명 중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은 낯가림, 웃는 얼굴이란 긍정적 평가가 포함된 지원자 1명뿐이었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놀랍습니다. 특히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사업장에서 해당 병원 측은 채용 당시 인상평가 등 문제를 발견해 바로 시정 조치했고 다른 요소도 고려한 것이지 해당 인상평가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육부에 가톨릭대학교 병원 5곳의 채용과 관련한 전수조사와 특별감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흔히 한 마이크라고 하죠. 마이크가 켜진 걸 모르고 얘기했다가 논란이 되는 경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이번에는 뉴질랜드 총리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의회에서 야당 대표에게 한 막말이 마이크로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뉴질랜드 의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저신다 아던 총리. 야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가 정부의 코로나 정책을 거세게 비판하자 항변합니다. We've always made decisions that we believe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New Zealand at the time. 발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지만 불쾌한 듯 중얼거립니다. 혼잣말로 야당 대표에게 욕설을 한 겁니다.
야당 대표가 항의하자 아던 총리는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시모어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과한다.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며 좋은 말이 아니라면 말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기자에게 욕설을 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이은 핫 마이크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핫 마이크는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말이 공개돼 논란이 된 걸 일컫는 표현입니다. 가디언은 지난 9월 뉴욕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한 걸로 주장해 논란이 된 발언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넉 달 넘게 달을 향해 날아간 우리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모레 새벽 달 궤도에 진입을 시도합니다. 지구를 도는 달의 공전 속도를 감안해서 궤도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총알에 올라타는 것만큼 어려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우리 달 탐사선 다누리는 모레인 토요일 새벽 2시 45분 달 궤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선 속도를 줄입니다. 달이 지구를 도는 속도는 총알 속도인 시속 3,600km인데 다누리는 그 2배가 넘는 시속 8,000km로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모레부터 오는 28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역추진 방식으로 시속 5,900km까지 속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것보다 느리면 달로 추락하고 빠르면 우주로 튕겨져 나갑니다. 총알 위에 올라탄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정도로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탐사선을 정확한 위치에서 정밀하게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 과정이 잘 돼야 연료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다누리의 공식 임무기간은 1년인데 이 단계에서 연료를 아끼면 더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는 달까지 오는 넉 달 동안에도 연료를 아꼈습니다. 부메랑처럼 궤적을 그리며 돌아오는 BLT 방식을 택했는데 멀리 돌아가지만 힘을 덜 쓸 수 있었습니다. 명령 전송 측면에서 조금 시간 딜레이가 있었어요. 그 부분 때 가장 긴장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잘 순항했지만 그래도 긴장도는 사실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처음이었거든요. 달 탐사를 위한 마지막 관문만 남겨놓은 다누리. 목표 궤도인 달상공 100km에 안착했는지는 다음 주 목요일 29일쯤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평양 한복판에 서양 음식들이 나타났습니다. 스파게티와 동물 모양의 빵, 커다란 케이크까지 밀가루 음식 전시회가 열린 건데요. 이 전시회는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약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의 모바일 디이슈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민들이 주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26종 제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식생활 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바꾸는 대로 얼마 전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죠. 그 어머니의 얘기입니다. 심리상담 횟수도 적고 시간도 길지 않았다. 이 얘기에 오늘 한덕수 총리가 답을 했는데요. 사실 총리의 말이라고 믿기 힘듭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필요에 따른 이런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제기를 하셨다면 더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더 손을 들지 않아서 더 돕지 못했다는 건가요? 과거에 한덕수 총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하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국가의 책임도 인정했었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의 말을 들으면 과연 한 달 전 그의 말이 진심일까라는 의심도 듭니다. 지난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의 말입니다. 국가는 손을 높이 들기 전에는 과연 돕지 못하는 건지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골을 직접 넣은 것도 공을 배달한 것도 아니지만 프랑스를 승리를 이끈 건 음바페의 이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숲을 헤집는 것 같다는 기발한 비유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파리 생제르맹 동료인 음바페와 메시가 월드컵 결승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수비 7명에 둘러싸여도 음바페는 피하거나 주저하는 법이 없습니다. 직접 부딪혀 어떻게든 슛을 때리는데 결국 수비를 맞고 굴절됐지만 몸을 던진 에르난데스가 왼발로 밀어넣었습니다. 이번 대회 누구도 뚫지 못한 모로코 골문은 그렇게 열렸습니다. 경기 시작 5분 만입니다. 음바페가 상대 수비를 휘저으며 흔들어 놓은 덕에 빈 공간이 생긴 겁니다. 결승행에 쐐기를 박은 장면도 비슷했습니다. Gambles, keeps his feet moving, stays alive in the box. Mbappe attracted 5 Moroccan defenders around. 이번에도 수비를 맞고 흘러나온 공을 반대편에 있던 무아니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음바페가 팀 전체를 책임졌다는 찬사가 나온 이유입니다. 축구와 끈이 끊어질 정도로 집중 견제에 시달렸지만 압도적인 스피드로 공간을 열고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최초로 4강에 오른 모로코, 그 돌풍을 잠재운 프랑스는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Even if we love Messi and everyone, but France is better and we're gonna win. 파리 생제르맹에서 골을 합작하던 메시와 음바페는 이제 월드컵 트로피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서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 나란히 5골씩을 기록한 두 선수 중 누가 최고의 골잡이인지 나흘 뒤 가려집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메시가 결승까지 올라간 반면 영원한 라이벌 호날두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죠. 내 꿈이 끝났다는 글 때문에 대표팀 은퇴설까지 나왔었는데 그새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은퇴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제대로 된 슈팅 한 번 없이 교체된 호날두. 퇴장을 재촉하는 조규성을 향해 인상을 썼고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댑니다. 꼭 이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저도 빨리 나가라는 좀 제스처를 했는데 나갈 때 조금 그런 부분에 조금 예민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호날두는 당시 짜증이 났었다며 심판도 아닌 조규성이 빨리 나가라고 해 입을 다물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두고 포르투갈 산투스 감독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고 이후 16강, 8강전에서 호날두는 잇따라 선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모로코에게 패한 뒤 눈물을 쏟으며 퇴장했고 이튿날 월드컵 우승의 꿈이 끝났다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를 두곤 대표팀을 떠나겠다는 거다, 아니다 해석이 분분했는데 은퇴엔 선을 그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포르투갈 축구협회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고 유로 2024에 나가 득점 기록을 이어가겠다는 새 목표도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월드컵 직전 소속 구단과 감독을 저격해 계약이 해지된 호날두는 현재 적이 없는 신세입니다. 이에 한때 뛰었던 레알 마드리드의 요청에 현재는 레알 시설에서 나홀로 훈련을 하며 새 팀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레알은 단지 호의로 시설 사용을 허용했을 뿐 호날두를 영입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간 김민재 선수. 출국길 공항에서 일본이 부럽다고 말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왜 이런 말이 나온 걸까요? 사실 한국에서 유럽 진출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한국 선수들도 만약에 유럽팀에서 이제 콜이 온다면
좋게 좀 잘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뭐 자꾸 일본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일본에는 이제 유럽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저희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고 이제 비교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은 축구대표팀 26명 중 19명이 유럽리그에서 뛰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8명입니다. 이를 지적한 김민재 선수의 발언, 축구계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틀 전 영국으로 돌아간 손흥민 선수가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볍게 달리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주변에 눈이 쌓여 있어도 시차 적응이 안 됐어도 최선을 다해서 몸을 만드는 손흥민. 이젠 26일에 있을 브렌트퍼드와의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소속 구단 토트넘도 소니가 돌아왔다며 반겼습니다. 하루 종일 음바페의 도움 장면이 뜨거웠지만 프랑스 승리엔 이 선수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 주장 요리스 골키퍼는 엄청난 2차례 선방으로 팀 승리도 지키고 올 시즌 떨어졌던 자신의 명예도 지켜냈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자, 이재승 기자, 오늘처럼 눈이 왔을 때 내 집 앞, 내 가게 앞에 쌓인 눈 치우는 얘기를 준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창 눈이 내렸던 오늘 오후에 서울 도심을 나가봤습니다. 큰 도로는 눈이 치워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이 좁은 길은 여전히 눈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서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를 보면 눈이 내린 지 4시간 이내 치워야 하고 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눈을 치우지 않아도 과태료나 벌금은 없지만 쌓인 눈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빙판길 사고 없게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할 텐데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네, 키워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눈이 예상되는데요. 지금은 이 충청도를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는데 자정을 전후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또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오늘보다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좋은 날씨 보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구름이 끼겠고 제주도에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11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고 남부지방은 광주 영하 3도 등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일제히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전주 1도 등 오늘보다 적게는 1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 낮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면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이 충청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고 또 일요일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책 속으로 파고드는 진짜 읽기가 필요할 때 정확히 이해하고 깊이 알아가고 오래 기억하니까 진짜 읽기의 시작. 한우리 독서토론 논술. Wake up. And you? What would you do for love? Miss Dior, the new fragrance. Dior. 네,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오픈 뉴스룸의 방청 신청은 JTBC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